우리가 이번에 어셈블리 언어 말씀드린 건데, 어셈블리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 250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급 언어인데, 중간 언어인데 저급 언어로 볼 수도 있다. 시험 문제는 저급 언어도 나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셈블러 아까 말씀드렸죠. 어셈블리 언어를 이진수의 기계어 실행 파일로 만드는 거인 거고요. 그다음에 니모닉스 별표할까요? 니모닉스는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add 250 중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add 기호죠. 기호.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를 한 반쯤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언어 그 기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니모닉스라고 해요. 니모닉스.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급 언어로 G = X 플러스 Y로 돼 있으면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해가지고 G = X 플러스 Y는 그 한 라인으로 돼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면 굉장히 라인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는 얘로 표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똑같은 걸 바꿀 때. 그래서 기계어로 마지막에 바꾸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어로부터 고급 언어를 알 수 있다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 기법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조건 나쁜 게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개발했는데 소스 코드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나는 회사 입장에서 저거를 이제 유지보수하고 싶은데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역공학 해가지고 이제 유지보수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 기계어를 이제 파헤칠 건데, 자 보세요. 기계어는 add 250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001 그다음에 00100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셈블리어고 그다음에 얘는 기계어인 거죠. 기계어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요게 엄청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건 연산 코드라고 불러요. 연산 코드. 다른 말로 OP 코드. OP 코드. 요 OP는 오퍼레이션의 약자예요. 얘는 오퍼랜드. 이건 공통 단어야. 무조건 알아야 돼. 공통 단어야. 자, 연산 코드하고 오퍼랜드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끝나면 되게 쉬울 텐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연산 코드에 몇 비트죠? 3비트잖아요. 그리고 얘는 몇 비트예요? 5비트잖아요. 그러면 요게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연산 코드에 3비트란 얘기는 2의 3승, 즉 8가지 연산의 명령어를 저 주어진 거에서 만들 수 있어요. 더 못 만들어. 8개 이상 못 만들어. 적게 만들 수 있어. 2개만 만들고 싶다? 오케이. 근데 8개 이상 못 만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이면 얘를 add라고 하자. 뭐 000이면 뭐라고 하자. 001이면 add라고 하자. 010이면 뭐 sub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몇 개까지 한다고? 8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신문지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주어져, 비트 수가 주어져, 그럼 지문에 이렇게 나와. 4비트면 16가지밖에 못 만듭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오피코드 4비트면. 자, 지금 뒤에 보면 오퍼랜드가 몇 비트예요? 5비트라고요. 요 5비트는 뭐냐면 2의 5승이고요. 2의 5승은 뭐냐면 0번지부터 31번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메모리를.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앞에 있는 번지 0번지부터 31번지까지밖에 못 써. 이 앞에 있는 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0번지 갖고 싶어. 0번지를 지정해. 그럼 0번지 있는 데이터. 1번지를 지정해. 그럼 1번지 있는 데이터. 31번지 데이터. 31번지 있는 데이터. 뒤에 거 못 써. 뒤에 거 못 써. 그 뒤에 거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거를 쓰려면 비트스를 눌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사용하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증명해 줄게요.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증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요 숫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 내기 너무 좋아. 왜냐하면 불안의 소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문제를 출제할 때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되도록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불안의 소지가 안 생기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잖아요. 메모리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주격장치에 명령어하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명령어하고 데이터 저장된다는 얘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불러? 요 폭을 단어라고 불러, 단어. 뭐라고 불러? 워드라고 불러, 워드라고 불러요. 기억나시죠? 워드.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한 번에 CPU가 메모리로부터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그래서 32비트 컴퓨터하고 64비트 컴퓨터가 틀리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컴퓨터 구조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제 각계격파야. 각계격파할 거야. 지금 여태까지 뭐 했다고? 이제 그냥 지금 여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서론만 얘기해, 서론만. 서론만 얘기한 거, 서론. 아직 본론 들어가지 않았어. 이제 본론이야. 컴퓨터 구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에 대해서 마구마구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최신 기술을 다루진 않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다뤄요. 지금 여기 대학 수업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신 기술 아니야. 최신 기술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방식에 고정되어 있어요. 방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 최신 얘기 좀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교수가 최신 동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거지, 시험제 나오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컴퓨터 구조가 아니야. 전자계산기 구조야. 여러분들이 그 대학 수업에서 배웠던 뭐 밉스나 암이나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와. 그거는 대학 수업이야. 컴퓨터 구조는 옛날에 20년 전에 배웠던 전자계산기 구조란 말이야. 아주 옛날 컴퓨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 관점의 CPU를 바라보시면 돼요. 됐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자, CPU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른다. 기억해 둘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프로세서랑 다 같은 말이에요. 프로세서랑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서는 틀려요, 같아요? 어떻게 달리죠? 오케이, 그리고? 그렇죠. 어떤 이상한 교수가 같은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사실 하드웨어죠. CPU 하드웨어인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죠?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맞죠? 헷갈리면 안 되고. 자, 폰 노이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폰 노이만이 컴퓨터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뭐죠? 뭔가를 내가 다른 일을 수행하고 싶으면 하드웨어적인 거를 바꿔줘야 했는데 폰 노이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기억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조기억에 집어넣고 저번에 했던 거죠. 보조기억에 집어넣고 여기서 멀티로 갖고 와서 메모리에 상주시킨 다음에 CPU가 내가 원할 때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레고. 옛날에는 장난감을 교체해야 되는데 레고는 내가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한 번씩 보면 되는 건데 폰 노이만은 별표 5개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폰 노이만 그쪽에 나오는 거예요. 전산결혼하면. 그렇죠? 요거는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한번 분해해보자. 자신의 PC를 한번 분해해보자. 이거 마찬가지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계리직 뭐 하던 군무원 하던 전산직 하던 자신의 PC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안 돼요. 그거 안 돼. 위험해. 열어봐서 CPU가 어디 있는지, 주기억 장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는 어떻게 꽂는 건지, 입출력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버스는 어디 있는 건지 좀 보자 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령어 수행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 4단계로 구분하면 인출, 해독, 실행, 저장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독하고 실행이랑 저장은 다 같은 거예요. 해독, 실행, 저장은 다 그냥 실행인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인출이랑 실행으로 나누는데 그 실행을 해독하고 실행하고 저장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이클 그리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인출한 다음에 내가 2번 해독한 다음에 3번 실행한 다음에 4번 저장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여기 제어 장치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PU를 이해해야 되는데 CPU를 이해하려면 일단 클럭 속도랑 명령어 처리 속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클럭이 뭐라고? 클럭을 왜 인가한다고? 그러니까 CPU가 클럭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클럭 발생기가 있는데 그 클럭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왜 컴퓨터에는 클럭이 필요하다고요? 클럭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동작을 할 수 있는 기준점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상태, 그죠? 클럭이 요 상태에서 동작하는 건 아니다. 라이징 엣지나 폴링 엣지에서 동작한다 라고 했죠. 동작 기준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야. 동작 기준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데, 자 이제 해석이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CPU가 3GHz 클럭이라고 할게요. 클럭 주파수를 갖고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의 컴퓨터에 클럭 주파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기가헤르츠인지.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높아져. 비싸면 당연하겠지만 비싸면 비쌀수록 높아져. 자, 3GHz라고 할게. 내 컴퓨터는 지금 3GHz야. 그럼 얘는 3 곱하기 10의 구승계, 기가가 구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구승계의 클럭을 초당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한 명령어는 몇 개의 클럭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클럭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자, 얘는 초당 몇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죠? 10의 구승계의 명령어를 초당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감이 없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초당.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이 기가헤르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가지고 알아보면 저건 엄청난 숫자야. 초당 애드 명령어를 10의 9승계를 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숫자지. 10의 9승계 몇이지? 10억인가? 이거 엄청난 숫자. 그래서 클럭 주파수는 헤르츠를 표시하고요. 헤르츠로. 그래서 1초에 한 번 클럭이면 1헤르츠라고 하고, 그래서 1초에 10의 6승계 하면 1메가헤르츠인 거고, 그리고 1초에 10의 9승계 하면 1기가헤르츠인 거잖아요. 그죠? 1기가헤르츠인 거죠. 그런 얘기들인 거죠. 단순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클럭 발생기가 있고 클럭의 주파수가 높으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빠른데 뭐가 발생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령어 처리 속도는 초당 처리하는 명령어의 개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높으니까 밉스를 표시해요. 밉스로. 그러니까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몇백만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요.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높으니까 100만으로 처리하거든. 근데 이 명령어는 좀 애매하잖아. 어떤 명령어인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플롭스가 뭐냐면 초당 몇 개의 플로팅 포인트를 처리하는가예요. 플로팅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소수점이에요. 부동소수점이 뭐냐면 고정소수점의 반대야. 고정소수점의 반대야. 그러니까 소수점을 고정시킬 건지, 응?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은 이제, 그러니까 그 부동은 이제 그 소수점이 떠다니는 거죠. 농담하는 거 아니야. 떠다니는 거야. 떠다녀가지고 이제 정규화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CPU를 표현하려면 플로팅 포인트를 초당 몇 개 처리하는지를 체크해야 돼. 다른 거 의미 없어. 왜냐면 얘가 계산량이, 그러니까 최악을 고려해야지, 최상을 고려하면 사기꾼이야. 내가 만약에 CPU를 내가 만약에 뭔가 이제 나중에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데 뭔가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 근데 최선, 최악, 평균이 있어. 근데 최악을 얘기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으로 팔거든요. 그럼 사기꾼이야. 지금 이동통신도 마찬가지야. 이동통신도 최선으로 팔고 있거든. 사기야. 안 나와 그렇게 속도. 야, 원래라면 800메가짜리를 1초에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그렇게 돼? 아니야. 접속하는데 1초 더 걸려. 그런 거죠. 정확한 표현이야. 플롭스는. 그래서 요거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세요. 옛날에는 클럭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는데 지금 컴퓨터는 클럭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줘. 그러니까 좀 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번 10의 9승만큼 처리할 필요 없잖아. 그죠? 자동 조절되고 있어요. 이거 시험제 나왔던 거야. 2019년도에 나왔던 거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나오는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좀 쉬우실 텐데, 보세요. 자, CPU에 뭐가 있다고? 연산 뭐라 불러? ALU 있죠, ALU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있고, 제어장치 뭐 있어요? CU 있죠, CU 있었죠. 그리고 CPU 내부 버스가 있다고 했어요, CPU 내부 버스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PU가 하는 일이 뭐야? 연산, 기억, 제어, 전달 같은 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인데 이제 좀 쉬울 거예요. 보세요. CPU 내부 구조 어떻게 돼 있어? 산술 논리 연산장치 ALU,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 다음에 제어장치 CU, 그 다음에 내부 CPU 버스 있죠. 그리고 뭐 있어? 산술 논리 연산장치 이제 하나씩 팔 거야. 그래서 ALU에는 뭐가 있어? ALU에는 산술 및 부울, 논리 연산이 있고, 상태 플래그가 있고, 이동기가 있고, 보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팔 거야. 하나씩 팔 거예요. 그래서 팔 건데 자, 하나씩 볼까요? 자, ALU 가요, ALU. ALU는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Arithmetical and Logic Unit이야. 그러면 Arithmetic은 뭐야? 산술이죠. 로지컬은 이제 논리잖아.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요. ALU야. 그래서 ALU 구성 보시면 산술 보을 논리가 있죠. 그래서 산술 할 수 있고 논리 할 수 있어. 논리 할 수 있고. 자, 상태 플래그 별표할까요? 상태 플래그 정말 중요해. 연산에서 상태 플래그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add 연산이 있고 그 다음 명령어가 서브 연산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의 연산은 얘에게 당연히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연속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전 결과나 어떤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그 전 연산에서 음수가 됐는지, 아니면 그 수가 제로인지, 아니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캐리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상태 플래그는. 그렇죠? 자, 이동기 왜 필요하다고요? 시프터죠, 시프터. 이동기 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곱셈 나눗셈. 2로 곱셈하거나 2로 나눗셈 하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시프터하고 로테이터의 차이점이 뭐야? 시프터와 로테이터의 차이점. 둘 다 이동하는 거야. 차이점이 뭐죠? 헷갈리면 안 돼요. 시프터는 요렇게 이동하거나 요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요게 시프터야, 요게 시프터야. 로테이터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로테이트 하잖아요. 로테이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시프터, 로테이터. 자, 보수기 있으면 뭐가 좋다고요? 내가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맞죠? 기억나시죠? 보수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맞죠?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CPU 레지스터나 이제 스택 같은 애들이 있는데, 레지스터하고 스택이 있어요. 스택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 스택의 별표 하나 해주세요. 스택 정말 중요해요. 스택의 별표 하나 해주세요. 스택이 정말 중요해요. 스택은 지금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중요하고, 자료 구조에서도 중요해요. 자료 구조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자, 일단 레지스터는 속도 가장 빠른 건 당연한 거예요. 속도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왜 빠릅니까? 당연하지. 비싼 그 어떤 소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속도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뭐 AC도 있고, 그 다음에 IR도 아시죠? AC도 있고 IR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배웠던 거, 그죠? 이제부터는 좀 쉬워.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뭐 용도별 분류인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보시면 되는 거야.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에 사용하는 거고,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 레지스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용도인지 주소 용도인지에 따라 틀려. 예를 들어서 봐봐요. PC는 주소야, 데이터야? 무조건 주소야. 무조건 주소인 거죠.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가 있는데, 범용 레지스터는 뭐냐면 그냥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 배우게 되면 레지스터 세트가 있어요. 레지스터 이렇게 세트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8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얘는 범용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소를 사용해도 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범용. 그다음에 부동소수점을 위한 거, 아까 부동소수점과 부동소수점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수용, 아니면 특수 레지스터, 뭐 PC라든지 아니면 상태를 나타나기 위한 건데, 요 PSW 별표할까요? 그러니까 PSW라는 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인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버플로우나 제로인지 그런 것들 저장해 놓는 놈이에요. 특수 레지스터인 거죠. 그러니까 PSW를 저장하는 거죠. 아니, PC 기억나시죠?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애들. 자, 명령 레지스터 기억나시죠? 요거 IR 그죠? 그 다음에
색인이 있는데요. 색인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 색인은 배열의 인덱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예요. 자, 보세요. 배열이 이렇게 있어. int A10 하면요. 맞죠? int A10 하면 배열인 거잖아요. 인티저 10개 있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맞죠? 그러면 얘를 사용하려면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인덱스가 필요하거든요. 요 인덱스를 인덱스 레지스터 사용해서 해요. 저게 빠르게 내가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레지스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반 목적인지 특수 목적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죠. 일반 목적인지 아니면 데이터만 저장하는 건지 데이터만 저장하는 건 A씨예요, AC. 그죠? 얘는 데이터만 저장해요. 데이터만 저장하죠. 아니면 주소인지 주소는 특정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건데 그러니까 특정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것들이 총 9가지 정도 있는데 그 9가지는 우리가 주소 지정 방식에서 배울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 할 건데 그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인덱스 있더라. 인덱스 아까 봤던 인덱스 있더라. 얘는 좀 특정한 그냥 일반적인 주소 지정 방식은 아니야. 특정한 방식이죠. 자, 스택 포인터인데 스택 포인터는 우리가 스택을 알아야 되는데 스택 포인터 별표할까요? 스택 포인터의 별표 꼭 알아야 돼. 자, 보세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가 0번지고 여기가 FFF 번지라고 할게. F 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위에서 이렇게 쓰는 메모리를 스택이라고 불러요. 스택이라고 불러요. 스택은 뭐냐면 그러니까 임시 메모리예요. 임시 메모리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역 변수 같은 애들 지역 변수는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잖아요.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죠. 맞죠? 아니면 복귀 주소 같은 애들 복귀 주소가 뭐냐면 함수를 내가 호출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도 사실은 임시적인 거죠. 다 임시성을 띠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임시성을 띠고 있는 애들 다 어디 저장된다고? 스택에 저장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스택을 쓰려면 스택의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누가 가르치고 있어? 스택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어. SP라고 부르는데 스택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어요. 스택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얘는 내가 사용하려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감소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 감소해요. 쓰려면 감소해야 돼.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신물나게 볼 거야. 자료구조 시간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됐다고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죠. 됐어요?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코드, 스테이터스 저장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제로인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근데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연산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더해가지고 15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온다든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한정된 비트 안에서 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호 비트하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 비트가 있는데 침범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저 오버플로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 거고.
자, 요건 또 안 그래도 되죠? 이건 또 안 그래도 되지. 이거 또 안 그래도 되지. 300번째 add 250이라는 명령을 갖고 오려고 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명령어 레지스터하고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했는데 지금은 시간 낭비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됐죠? 됐죠. 그리고 입출력 주소 레지스터하고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혹시 나오게 되더라도 얘는 누구랑 비슷하다고? MAR이랑 MBR이랑 거의 동일한 역할을 입출력 관점에서 하는 놈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기억나시죠? PSW. 여기 PSW예요. PSW 기억나시죠? PSW. 그 안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부호 0, 제로인지 올림수 캐리가 발생했는지 동등 비교 대상 레지스터하고 동일한지 같은 수인지 같은 숫자인지 그리고 오버플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비트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인터럽트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럽트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비트인 거예요. 그런 비트. 그리고 보시면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OP 코드하고 오퍼랜드 기억나시죠? OP 코드, 오퍼랜드 그래서 add 250 같은 명령어랑 대칭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요 지금 제어장치 구성 요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MBR, IR, 그 다음에 MAR, PC, 명령어 해독기 같은 애들이 명령어 해독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add 명령 들어오면 당연히 해독해야 되니까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는 큰 관점이에요. 큰 관점. 원래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어장치에 MBR이나 그런 거 포함되지 않다고. 제어장치 레지스터는 따로 존재한다고. 기억나시죠? CAR, CBR, SBR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큰 관점에서는 애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관점에서는 얘네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제어장치만의 레지스터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SBR, CAR, CBR.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시험 문제 지문에 있으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제 지식을 좀 뽐내고자 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큰 관점에서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구성 보시면 큰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C 있고 여기 보면 MAR 있고 여기 보면 MBR 있고 여기 보면 IR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글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영어만 줄창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억자 주소 레지스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어.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자, 그래서 요건 알죠?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300번째 있으면 이렇게 쭉 해서 갖고 오는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add 250이 있으면 요 250을 add를 해독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어 신호를 ALU에 보내 가지고 add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이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자, 이때는 명령어 레지스터가 왜 필요하냐면 보세요. 명령어 레지스터에서 add 250이면 그 250을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될 수 있죠. 기억자치 주소 MAR로 갈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하죠? 명령어 레지스터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로 왜 오죠?
보세요. 좋은 얘기야. 자, 보세요. PC를 플러스 1만 할 거면 명령어 레지스터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연결할 필요 없어. 연결할 필요 없지.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냥 자체적으로 플러스 1하면 되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면 할 필요 없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자, 보세요. 점프 400이라는 명령어가 있어. 그럼 요 400이 얘한테 가야 돼. 왜냐면 내가 다음에 움직일 번지가 어디야? 400번지이기 때문에 그래. 저 점프 400은 400번지로 강제로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PC 플러스 1은 좋아. PC 플러스 1은 언제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CPU 내부 버스. 내부 CPU 버스, 인터널 CPU 버스인데요. 자, 보세요. 데이터하고 제어 버스는 있어요. 그 안에 자, 주소 버스 있어요, 없어요? 주소 버스 있을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지금 여기 지금 메모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메모리 없어요. 그죠? 메모리 없어요. 레지스터에 메모리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레지스터에 주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레지스터에 주소는 있긴 있어요. 주소는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 버스 타이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주소가 아니야. 그냥 8개 있으면 2의 3승이니까 001, 010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스템 버스랑 통신을 하려면 내부 CPU 버스하고 버퍼 레지스터를 이용하거나, 버퍼 레지스터가 뭐냐면 MAL이나 MBR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스템 버스랑 통신하려면 왜냐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설계. CPU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했을까?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설계를 봤더니 레지스터부터 보여줄 건데, 레지스터는 뭘로 했다고요? 플립플롭이 뭐라고요?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놈이고요. 그러니까 0과 2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0과 2를 저장할 수 있는 놈이고요. 그 안에 뭘 사용한다고요? 별거 없어요. D 플립플롭 사용한다고. D 플립플롭은 뭐냐면 딜레이 또는 데이터 플립플롭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순차 회로에서 제가 정말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냥 딜레이 플립플롭은 뭘 하는 놈이냐면,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이 0이면 출력이 0인 거고요.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0이 들어오면 0이 나가고 1이 들어오면 1이 나오니까 딜레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0을 잠깐 딜레이 시키고 1을 잠깐 딜레이 시킨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립플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설계할 때 내가 만약에 16비트 레지스터면 디플립플롭이 16개 있는 거예요. 왜냐면 16비트 저장해야 되니까 16개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4비트를 만들어 봤는데, 4비트를 만들어 봤더니 우리가 레지스터를 할 때 사실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만들 때 직렬 입력, 병렬 입력, 병렬 출력, 직렬 출력,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병렬 입력, 병렬 출력이에요. 한 번에 들어왔다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왔다 한 번에 나간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한 번에 들어왔다 한 번에 나간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럭 갖고 클럭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클럭을 왜 집어넣냐면 기본적으로 클럭을 기반해 가지고 동기화돼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클리어는 뭐냐면 다 지우고 싶을 때, 한 번에 싹 다 클리어하고 싶을 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디플립플롭 사용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산 장치인데요. 연산 장치는 우리가 보시면은 ALU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MBR인 거고, 또 하나는 AC라고 보시면 맞아요. AC하고 MBR이랑 더해가지고 뭐 하는 거고, 여기 보수기 왜 있다고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기 위한 거죠. 보수기, 그렇죠. 보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상태 레지스터 왜 필요하다고요? 상태 레지스터 왜 갖고 있죠? 그렇죠. 연산에 대한 어떤 그런, 맞죠. 연산에 대한 것들이 오버플로가 발생했는지, 캐리가 발생했는지, 그게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날 거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4비트 병렬 가상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비트 하고 싶으면 4개만 하면 되고, 만약에 8개 하면 8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차이점 뭐냐면, 풀 애더예요. 풀 애더는 뭐냐면 전 가상기예요. 전 가상기가 뭐냐면, 캐리까지, 전 단계의 캐리까지 이용해서 덧셈하는 거예요. A하고 B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 단계 캐리까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집어넣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 나온 캐리, 여기서 나온 캐리, 여기서 나온 캐리, 여기서 나온 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히 그냥 덧셈만 할 게 아니니까 빼셈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 원래는 익스클루시브 OR만 하면 되는데, 익스클루시브 OR만 해가지고 이제 뺄셈기를 만들 수 있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 봤어. 이런 회로를 집어넣었어. 이런 회로를 집어넣었어. 이런 회로를 집어넣어. B를 저렇게 집어넣어가지고요. 신호가 지금 몇 개 있어요? S0, S1, CI에 따라서 8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8가지 조합의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냐면 이런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선택 신호와 자리 올림 보세요. 여기에서 S1과 S0와 CI에 대해서 000부터 11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냐면 굉장히 많은 회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증명할 거 딱 하나야. S1과 S0와 CI가 1011일 때 연산은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이죠. 왜냐하면 1의 보수 플러스 1이니까 2의 보수고 A 플러스 2의 보수는 뺄셈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면 되는데 자, S1과 S0가 1, 0이에요. S1과 S0가 1, 0.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과 0이 들어가죠. CI가 뭐예요? 1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얘는 무조건 1이니까. 그러면 얘가 B 프라임이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B 프라임만 되면 보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얘가 지금 0이니까 얘는 상관없이 무조건 0이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얘 결정돼, 얘. 맞죠? 그리고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인버터 되니까, 컴플리먼트 되니까 B 프라임이 돼요. 그러면 AND 게이트니까 얘의 종속대. 왜 1이니까? 얘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니까 B 프라임에 종속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B 프라임이 나오고 결국엔 얘는 B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보수를 이용한 뺄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OR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한번 보셔도 되는데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시면 되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